어둠 속이 희미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고수리 작가님의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를 쓴 고수리 작가는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의 작가로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도 특별함과 따뜻함을 발견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네 진솔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뭉클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다정한 마음으로 기록한 에세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고수리 지음. 눈 내리던 밤.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눈이 내리던 그날을 생각한다. 엄마 혼자 걷던 하얀 눈길을, 하얀 눈물을, 하얀 공기를, 하얀 세상을, 그리고 그날 엄마의 얼굴을.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우리 가족에겐 가난과 불행이 북풍처럼 들이닥쳤다. 혼자서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긴 했지만 집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순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떨어져 살았다. 우리 가족에겐 집이 없었다. 대신 방이 있었다. 우린 마치 달팽이 가족처럼 제 몸만한 조그만 방을 한 칸씩 짊어진 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자취방으로, 남동생은 기숙사 방으로, 엄마는 학원 구석의 쪽방으로 기어들어가 동그랗게 몸을 웅크렸다. 작고 초라했던 각자의 방은 그나마 몸이라도 피할 수 있기에 감사한 방공호 같았다. 우리 중에서 엄마의 방이 제일 작았다. 저녁 7시가 되면 엄마는 학원의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살금살금 계단을 걸어 올라와 다시 2층 학원 문을 열었다. 깜깜한 벽을 더듬거리며 문고리를 찾다가 싸늘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화장실도 세면대도 없는 차가운 방. 엄마는 찬 바닥에 몸을 눕히고 다리를 뻗었다. 우리가 흩어져 사는 동안 엄마는 낮에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돈방석이라는 민속주점에서 막걸리를 팔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동네에서 학원 선생이 밤마다 파전을 부친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엄마는 밤만 되면 고개를 숙였다. 온 몸에 기름 냄새가 눅눅하게 배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도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도 파전을 부쳤다. 그래서 엄마는 밤마다 울었다.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싫어서 울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엄마는 잊지 못할 새벽을 걸었다. 새벽까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엄마는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왔다. 텅 빈 새벽거리에 눈 쌓이는 소리만 싸박싸박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에 총총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가던 엄마의 머리 위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싸박싸박. 엄마는 홀로 눈길을 걸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선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났다. 앙상한 엄마의 몸무게만큼이나 가벼운 소리.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길을 비춰주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몸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던 기름 냄새가 지독했다. 식용유 냄새는 끈질겼다. 머리카락을 아무리 빨아도 손을 수십 번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숨길 수 없는 가난의 냄새였다. 돈방석. 경박하게 발음되는 허름한 간판을 쳐다보다가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낡은 문짝에 걸린 싸구려 트리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때였다. 갑자기 엄마의 눈앞이 흐려졌다. 세상이 희뿌옇게 사라져 눈이 먼 것만 같았다.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흰 눈 위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눈 위에 점점이 깊이 팬 회색 자국이 서러워서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흩뿌려진 눈물 자국 위로 뜨거운 김이 폴폴 났다. 그래도 살아야지. 새끼들 먹이려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엄마는 이 이야기를 어느 날 미용실에서 꺼냈다. 나란히 앉은 우리는 돌돌 감아 올린 머리에 헤어캡을 뒤집어 쓴 채였다. 커다란 펌 기계가 머리 위에서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미용 가운 위로 얼굴만 쏙 뺀 엄마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도 살아야지. 새끼들 먹이려면 내가 살아야지. 혼자서 어찌나 울었던지. 왜 그렇게 울었을까 나도 몰라.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김이 다 폴폴 나더라니. 딸, 정말로 눈은 그렇게 쌓여. 싸박싸박. 눈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니까.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싸박싸박. 참, 그때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엄마는 옷소매로 눈물을 꾹 찍어내며 헛헛하게 웃었다. 엄마가 말했던 그날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엄마는 민속주점 돈방석을 처분했다. 학원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는지 꽤 많은 아이들이랑 복작거리면서 산다. 다행히 작지만 따뜻한 집도 마련했다. 그 집에는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방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라고 했건만 엄마가 버리지 않는 싸구려 돈방석도 있다. 주점 의자마다 놓아두던 방석이었다. 엄마는 돈다발이 프린트된 돈방석을 집에 놓아두고는 엉덩이를 팡팡 들썩이며 그 위에 앉아보곤 했다. 미련스럽게 붙어있는 돈방석처럼 우리 가족에겐 가난도 그렇게 붙어 있었다. 우린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가난을 버리진 못했다. 몇 번의 불행도 잊지 않고 찾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견디고 울고 안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살았다. 나는 지금도 종종 엄마가 걸어가던 눈길을 생각한다. 혼자 걷던 그 외로운 거리에서 내리던 눈은 엄마를 위로했다. 싸박싸박 싸박. 눈에 눈이 쌓이고 눈길이 조그맣게 부딪혀 움직이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에게나 죽을 것 같은 날들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위로를 건네주고 싶은 선한 순간들이 있다. 외딴 방에서 가난한 골목에서 어느 새벽 눈이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이름 모를 당신에게 나의 온기를 나눠주고 싶다. 바람이 불고 밤이 오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위로를 건네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하얀 눈처럼 담백하고 따뜻한 글을 쓸 것이다. 손가락으로 몇 번을 지웠다가 또 썼다가 우리가 매일 말하는 익숙한 문장들로 싸박싸박 내리던 그날의 눈처럼 담담하게 말을 건넬 것이다. 삶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위로의 말을. 내가 사랑한 1분. 프리뷰라는 작업이 있다. PD가 찍어온 영상을 글로 풀어서 문서화하는 일로 다큐멘터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나는 다큐 미니시리즈 인간극장에서 총 8편의 작품을 프리뷰했다. 인간극장은 촬영 기간이 20여일에 달한다. 60분짜리 6mm 테이프로 적게는 70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촬영 분량이 나왔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4,200분에서 6,000분 사이. 그 테이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프리뷰 작업을 거쳤다. 한 작품을 만드는 동안 보통 800에서 900여 장의 두툼한 프리뷰 노트가 완성된다. 처음에 나는 60분짜리 테이프 하나를 프리뷰하는데 꼬박 6시간이 걸렸다. 프리뷰가 그저 오디오를 받아 적는 일이라면 얼마나 쉬울까? 카메라가 모래사장을 담아왔다면 프리뷰는 모래알을 늘어놓는 작업이었다.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가 편집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세세히 정리해야 했다. 1초라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빼곡히 기록하는 작업이다. 그러다 보니 프리뷰 작업을 위해서는 출연자의 행동과 말투, 얼굴과 감정, 미묘한 상황까지도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출연자가 어떤 걸음걸이로 걷는지, 말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얼굴 어디에 흉터와 점이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이불을 덮고 자는지, 머리를 어떻게 감고 말리는지, 어떤 반찬을 자주 집어먹는지, 켜켜이 쌓인 일상이 만들어낸 사람의 얼굴과 버릇과 말투와 삶,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나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30년 동안 소금밭을 일구던 오동 씨의 아내 향순 씨는 뒤늦게 대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리더 향순 씨, 온갖 동네 일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데다 집안일에 소금밭 그리고 농사까지 일구다 보니 6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었다. 학교를 몇 년을 댕겨도 졸업도 못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허겄어. 남편의 타박에도 향순 씨는 배움이 좋단다. 중간 시험을 치르는 날 비금도에서 목포까지 배를 타고 나가야 하기에 향순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침도 거르고 무거운 가방까지 둘러맸지만 향순 씨는 싱글벙글하였다. 공부한 내용을 달달 외며 걸어가는 향순 씨 앞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향순 씨의 맑은 얼굴이 너무도 설레고 초롱초롱해서 나는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 뒤로 향순 씨가 무사히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허나 졸업이 대수랴. 남편 말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한다 해도 향순 씨는 행복할 텐데. 복식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간극장을 찍게 된 그녀는 60년 전 헤어진 엄마와 오빠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록도 명확한 기억도 없는 상황.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가족 찾기는 매번 실패했다. 어느덧 촬영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그때 밤골 마을에 펑펑 한방눈이 쏟아졌다. 복식 씨는 현관문에 서서 한방눈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눈을 맞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시큰거렸다. 나는 지자체, 학교, 경찰서까지 긴밀히 연락하며 노력해봤지만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복식 씨에겐 그래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희망의 끈은 거의 놓아버린 상황이었다. 그때 이 장면을 만났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복식 씨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나는 밤골 마을에 내리는 한방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때로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어떤 진심도 있다. 마리의 남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 마리 씨와 시골 총각 민수 씨, 그 가족의 이야기였다. 모 마리 씨는 역대 최고의 캐릭터였다. 구성진 사투리와 넘치는 웃음, 수준급의 춤과 노래, 싹싹하고 착한 마음씨까지. 하지만 순조롭진 않았다. 남편 민수 씨가 통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 씨는 어린 시절에 생긴 청각장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부담스러우셨던 모양인지 제작진의 요구를 모른 척 하시거나 그저 무뚝뚝한 표정으로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으셨다. 오래 고민하다가 민수 씨의 언어로 다가가 보기로 한 제작진은 수어 선생님을 섭외해서 부부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수어 선생님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마리 씨. 시종 유쾌하고 씩씩했던 그녀가 눈물을 쏟았다. 그러자 무뚝뚝하기만 했던 민수 씨가 수화로 대답했다. 울지 마 여보. 열심히 삽시다. 사랑해. 라고. 민수 씨의 손짓은 국경도 언어도 말도 모두 뛰어넘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8년 만에야 아내에게 자신의 언어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왈칵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프리뷰를 멈추고 한동안 이 부부를 지켜보았다. 어쩌면 이들 부부의 삶에서 잊지 못할 순간, 그것도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순간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프리뷰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본다. 내가 우주의 티끌만큼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버거울 때, 내가 나인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도 못생겨 보일 때, 딱 20일만 그런 우리의 일상을 프리뷰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울리는 결정적 일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엄마와 딸. 여름에 나와 엄마는 자주 만났다. 강원도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에 찾아온 엄마. 반가웠지만 반갑지 않았다. 왜냐면 그만큼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엄마가 서울에 올 때마다 우리는 병원을 찾았다. 엄마는 또 심야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역시나 짐이 한 보따리였다. 무거웠다.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온 거야? 심통이 났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열무김치랑 부추김치 담가왔지. 사과랑 배랑 포도도 있어. 과일은 우리 동네 시장 가서 같이 사오면 되잖아. 무겁게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와. 아니야. 이게 서울 과일이랑은 달라. 다 고랭지 유기농이야. 고랭지 유기농은 개뿔. 그냥 동네 시장에서 사온 거면서. 나는 사과랑 배랑 포도가 너무너무 미워서 냉장고에 퉁 쳐넣어 버렸다. 내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엄마는 청소를 시작했다. 잔소리를 달고선 방바닥을 쓸고 닦고 주방 청소, 냉장고 청소, 욕실 청소까지 혼자서 바빴다. 미리 집안 대청소를 해뒀건만 엄마에겐 영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비누를 놓아둔 위치, 그릇을 포개둔 모양, 수건을 개어놓은 방법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아프다는 사람이 아무리 그만하래도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다.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부하가 났다. 한참 후에야 엄마는 고무장갑을 벗고 내 옆에 앉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냉장고로 달려갔다. 딸, 요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포도를 꺼내 씻는 엄마. 어머나, 다 물러버렸네. 아우, 아까워라. 물렀거나 말거나. 요거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 아우, 맛있어. 종알거리며 포도를 내미는 엄마.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달긴 달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툴툴대며 먹은 포도가 맛있기까지 하니 더 미워 죽겠다. 그냥 몇 알만 먹고 말았다. 무뚝뚝한 딸내미 곁에서 엄마는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혼자만 번쩍거리며 시끄러운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갈 짐을 싸는데 엄마가 까만 봉다리 하나를 챙겼다. 포도였다. 너무 맛있어서 병원에서 혼자 먹을 거랬다. 하지만 종일 병원에 있던 엄마는 포도를 꺼내 먹을 여유가 없었다.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나는 대기실에 멀뚱히 앉아서 간호사들이 드나들 때마다 열렸다 닫히는 치료실 자동문만 쳐다보았다. 그날 엄마는 헬쑥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다.
잠든 엄마를 보다가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둔 포도가 떠올랐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까만 봉다리에 꽁꽁 싸둔 포도를 꺼내어 씻었다. 그런데 촉감이 이상했다. 물컹물컹 죄다 짓무른 포도알들 뿐이었다. 아, 엄마는 못 먹을 것만 골라서 혼자 먹겠다고 넣어갔던 거다. 어차피 먹지도 못할 무른 포도알들을 씻었다. 그저 씻고 또 씻었다. 물컹물컹 다 씻은 포도알 위로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만 뚝뚝 떨어졌다. 그냥 말해줄 걸 그랬어. 엄마, 포도 진짜 달다. 맛있네. 기억을 걷는 시간. 아버지와 헤어진 17살 때부터 그를 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그에 관한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나는 것은 어렴풋한 이미지들 뿐이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술만 마시면 평소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우리가 헤어지기 몇 달 전이었다. 아버지는 술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나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얼굴을 구긴 채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한꺼번에 반찬통에 담았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휘휘저 내밀었다. 아버지는 엉망인 도시락을 받아들고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내 마음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미워. 죽을 만큼 미워. 그러자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이것이 아버지에 관한 거의 마지막 기억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힘든 점은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몫까지 더해 우리를 키웠고 우리 남매는 아버지의 몫까지 더해 엄마를 사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가 필요한 순간은 몇 번쯤 나를 찾아왔다. 정작 아버지는 없는 아버지에 관한 기억들. 기억 하나, 20살. 학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을 때였다. 어떡하죠? 대출을 받을 수가 없네요. 직원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가족의 재산과 모든 권리를 가져가 버린 터였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나의 친권은 그에게 있었고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직원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지만 끝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은행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재빨리 건물 틈새로 들어갔다. 비좁은 골목의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골목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고 자꾸만 눈물이 났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나는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나는 괜찮지 않았다. 아버지가 필요했다. 기억 둘. 대학 시절 내내 주말 아르바이트로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했다. 하루에도 4-5개의 결혼식을 촬영했고 그 수만큼의 서로 다른 가족들을 지켜봤다. 가족이 가장 두드러지는 날. 가족 모두가 홈 드라마의 주인공인 날. 결혼식 날은 어디든 카메라를 돌려도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가족들의 얼굴에 맴도는 미묘한 감정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분명 기쁘고 좋은 날인데 환한 웃음 뒤에는 이상한 감정이 붙어 있었다. 싱숭생숭 또는 멜랑콜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슬픈 감정은 한바탕 웃고 난 후에 돌아서는 찰나의 얼굴에 보일락말락 붙어 있었다. 유독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신부의 아버지였다.
특히나 신부 입장 순서가 되면 돌처럼 굳어버려서 거의 울 듯한 얼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애잔함을 넘어 어딘가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신부 입장. 그 시간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버지와 딸의 시간들이 모조리 응축되어 반짝반짝 뿌려지는 시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그 고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내 카메라에서 그 장면은 슬로모션으로 천천히 재생되었다. 네모난 카메라 프레임 속에 담긴 아버지의 등은 걸음걸음 작은 점으로 변했다. 애틋하고도 따뜻하고도 서운하고도 슬픈 걸음. 뭉클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렇게나 나를 사랑해줄, 나의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없다는 건 아무래도 좀 슬픈 일 같다고. 필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내 곁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그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쁜 기억을 빼면 슬픈 기억들만 남았다. 그 기억에서조차 아버지를 다정하게 미화해서 그리고픈 나의 마음은 여전히 아리다. 아버지가 없다는 건 사실 많이 힘든 일이었다. 헤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로 묶여 있었고 그의 빈자리는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처럼 허전하고 추웠다. 엄마는 아버지의 몫까지 더해 우리를 키워야 했고 우리 남매는 아버지의 몫까지 더해 엄마를 사랑해야 했다. 나는 아버지가 미웠지만 아버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언제나 그를 외면했지만 또 언제나 그를 생각했다. 싱숭생숭 또는 멜랑콜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감정. 그를 한바탕 미워하고 돌아서는 찰나에 아플락말락 어떤 슬픔이 몰려왔다. 조용한 슬픔이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득 밀려드는 아버지의 기억은 나에게 조용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아버지는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헤어진 사람은 말이 없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채로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했다. 언젠가 내가 더 나이 들고 부모가 된다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억지로 지워버린 아버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까? 그리하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동안은 그와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들을 마주칠 때면 마음이 무너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그맣게 바란다. 아플락말락 마음이 아리지만 아버지도 이 아저씨들처럼 어딘가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시간은 쉼도 없이 흐른다. 그래도 그래서 조용한 슬픔은 어쨌든 무뎌지긴 하는 것이다. 밤의 피크닉.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밤이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엄마는 간식과 두꺼운 옷가지를 챙겼고 우리 남매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둘러맸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깜깜한 밤, 우리는 15층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아파트 외벽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왔다. 그리곤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빨간 티코를 탔다. 엄마와 동생은 앞자리에, 나는 뒷자리에 앉았다. 무당벌레 같은 티코는 조용하고도 날쌘 동작으로 아파트 단지를 떠났다. 밤의 피크닉. 나는 우리의 짧은 여행을 밤의 피크닉이라고 불렀다. 빨간 티코는 밤바다가 펼쳐진 해안도로를 달렸다. 하늘과 바다와 도로와 산이 새까만 융단처럼 이어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다 위 오징어 배가 별자리처럼 총총 빛났고 우리는 외딴 육지에 떨어진 별똥별 같았다. 구불구불한 도로 위를 열심히 달리던 빨간 티코.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온통 까만 세상에 긴 꼬리를 남겼다. 나름 낭만적인 풍경이었다.
이윽고 비포장 도로가 울퉁불퉁한 산길이었다. 덜덜거리는 빨간 티코는 힘을 짜내어 위로, 더 위로 올라갔고 가로등도 없는 가장 으슥하고 조용한 숲길에 멈춰섰다. 피크닉 목적지는 날마다 달라졌다. 어디든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이 우리의 피크닉 장소였다. 그곳은 안전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차를 세웠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라디오와 히터, 시동마저도 껐다.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숨어 있었다. 우리는 깜깜한 차 안에서 겹겹이 옷을 껴입었고 챙겨온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학교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야 할 숙제는 다 했는지, 친구 누구는 어떤 애인지, 엄마는 장에서 무얼 샀는지, 그럼 내일 저녁밥 메뉴는 무엇인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다 꾸벅꾸벅 졸았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랐겠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뒤척거리다가 그 사이 아침이 왔다. 하룻밤의 피크닉이었다. 술 주정하는 아버지를 피해 우리는 자주 밤의 피크닉을 떠났다. 여름엔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았다. 하지만 겨울이 문제였다. 너무 추웠다. 숨어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시동을 꺼둔 차 안은 냉장고 같았다.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래도 집보단 나았다. 함께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한겨울, 피크닉을 떠나온 우리는 산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의 피크닉 장소는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곳이었다. 오늘 엄청 춥네. 너희 안 추워? 엄마가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별로 안 추워. 그런데 발가락이 시려워. 누나, 난 너무 답답해. 동생과 나는 옷을 너무 많이 껴입은 나머지 우스꽝스러운 눈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잘 굽혀지지도 않는 팔을 구부려 과자를 집어먹었다. 엄마는 핸들 위에 팔을 기댄 채 차창 밖을 보고 있었다. 방파제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방파제 끝에 선 등대가 고개를 돌리며 밤바다를 비추었다. 바다 참 예쁘다. 맨날 봐도 예뻐. 방파제 옆에 저기 옛날에 할머니가 물질하고 저기 무트로 올라오면 이모들이랑 다라이에 전복, 해삼, 소라 같은 것들 잔뜩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에 가는 거야. 그거 알아? 할머니 완전 인어공주였어. 이 동네 해녀 중에 물질을 제일 잘했어. 엄마, 저기가 내 태몽에 나온 데 아니야? 그러네. 우리 딸은 어쩜 그런 것도 다 기억하니? 누나, 태몽이 뭔데? 엄마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물질하다가 바다 위로 올라왔어. 근데 밖으로 나올 생각도 없이 한참을 둥둥 떠있기만 하는 거야.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망태기에 힘들게 뭔가를 커다란 걸 꺼내더니 단대히 받아라 하고서 돌덩이 같은 걸 휙 던져줬어. 그걸 품 안에 받았는데 아주 묵직하더라. 자세히 보니까 양팔에 안길 정도로 엄청 큰 왕전복이야. 윤기가 좌르르 하고 오색빛이 반짝반짝하니 전복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는 딱 알았잖아. 요게 내 딸이구나 하고. 응? 근데 누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네가 더 못생겼거든? 티격태격하는 우리를 보고 엄마는 웃었다. 그래도 난 너희들 낳은 게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야. 후회하네. 엄마 얼굴이 쓸쓸해질 때쯤 우리는 괜히 더 장난을 쳤다. 엄마는 다시 활짝 웃었다. 눈이다! 동생이 소리쳤다. 하늘에서 깃털 같은 눈이 팔랑팔랑 떨어졌다. 한방눈. 바다마을 위로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 멀리 등대빛이 반짝였고
등대 머리에도, 방파제에도, 바다에도, 모래사장에도, 지붕에도, 나무에도 차창에도 눈이 내렸다. 차 문을 조금 열자 찬 바람에 눈송이들이 몰려들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만져본다. 서늘한 감촉과 함께 닿는 순간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뿐.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한방 눈을 맞을 수도 눈을 날름 먹어볼 수도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가 혹시나 아버지에게 들킬지도 몰랐고 깜깜한 바닥을 잘못 디디면 산길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는 문을 닫았다. 눈은 쌓이기 시작했다. 차창에도 서서히 차올랐고 쌓인 눈에 유리가 뿌얘지고 풍경들이 흐려졌지만 가만히 두었다. 눈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아예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법 많은 눈이 쌓이자 차 안이 훈훈해졌다. 공기가 데워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에서 반사된 작은 빛들은 희미하게 빛났다. 차 안은 더 이상 깜깜하지 않았다. 밝고 포근하고 조용한 눈. 우리는 이글루 같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눈 내려서 고마운 새벽. 일어나, 학교 가자. 엄마가 깨웠을 땐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슴푸레했다. 눈을 치우자 차창 밖으로 마을이 보였고 밤새 꽤 많은 눈이 내렸는지 새하얀 마을은 크리스마스에 그려진 그림 같았다. 하품을 하며 해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해돋이는 새해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볼 수도 있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해는 매일 떠올랐으니까. 해가 얼굴을 드러냈다. 앵두 같은 해가 귤만해지고 사과만큼 커졌다가 수평선을 넘어서자 동그란 얼굴을 감추고는 황금빛을 빵 터뜨렸다. 바다 위에 빛 가루를 흩뿌렸다. 빛나는 바다며 눈 쌓인 마을이며 돌아보는 곳곳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제 피크닉을 마칠 시간이었다. 엄마는 빨간 티코를 몰고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피크닉을 다녀온 날이면 나는 전교 1등으로 등교했다. 껴입었던 옷들을 벗고 깨끗한 교복 차림에 가방을 맨 채 느릿느릿 교문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과 학교를 둘러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눈 위에 첫 번째 발자국을 남기며 교실로 걸어갔다. 아무도 없는 빈 교실은 냄새가 선명했다. 나무 냄새, 책 냄새, 분필, 우유감 냄새, 흙먼지, 다 내가 좋아하는 냄새였다.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교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엎드렸다. 지우개 가루가 손등을 간지렸다. 눈을 감자 책상 냄새가 짙어졌다. 조금 열어둔 창문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왔고 하나 둘 등교하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고향에 가면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를 지나친다. 그럼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아버지 때문에 무섭고 아팠던 기억들. 아파트 외벽 계단과 비상구로 숨어들었던 순간들. 빨간 티코를 타고 황급히 떠났던 밤들. 15층 맨 꼭대기 방을 올려다본다. 여전히 내가 살고 있을 것만 같다. 가끔 책상 위를 밟고 올라가 창문 너머 까마득한 바닥을 내려다보던 나에게 묻고 싶었다. 그때 넌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냐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가장 그리운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크닉을 떠났던 밤들이었다. 가장 나빴던 그 시절, 불행을 피해 떠나야 했던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든 밤 속에서 춥고 불안하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때 우리는 함께였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그래도 우리 나빴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래도 우린 행복했었어. 산타클로스는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다. 마음이 초조했다.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거란 걸.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짐작했다. 우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그리고 엄마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선 눈치챘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올 거라는 걸. 크리스마스가 싫었다. 하룻밤 자고 나면 12월이 훌쩍 지나가 있기를 바랐다. 내년이면 나는 11살이었고 앞자리 숫자 10을 넘겼으니 제법 큰 어린이였다. 하지만 내 동생은 입을 해 벌린 채 태평하게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동생을 쳐다보며 초조해졌다. 녀석은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아침 동생의 머리맡에는 미니카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우와! 우와! 미니카! 방바닥을 굴러다니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한 녀석은 대뜸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예약해 두었다. 당연히 미니카였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동생의 8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 녀석의 머리맡에는 미니카는커녕 미니카보다 못한 선물조차 없을 것이다. 올해 크리스마스부터는 산타클로스가 없으리란 걸 나는 알아버렸다. 산타클로스는 없다. 우리 집에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없다. 산타클로스는 남들보다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불우한 집에는 일찍이 발길을 끊었다. 그 집 애들은 울고불고 떼쟁이도 아니고 착하고 예쁘기만 하더라만 그래도 산타클로스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집들만 찾아가 따뜻한 방 안에 오래오래 머무는 것이었다. 슬픈 일이었다. 나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그러고도 모르는 척 꾹 입을 다물고 주변 눈치 살피기가 몸에 밴 여자애. 나는 그런 애였다.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 엄마 눈치를 보며 다가가 숟가락을 놓거나 설거지를 도왔다. 갖고 싶은 인형이 있어도 문구사에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다 돌아왔고 신발 한 켤레를 사더라도 금세 커버린 발가락이 아파서 물집이 잡힐 때까지도 앞말 않고 신고 다녔다. 너무 일찍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것. 더럽고 무섭고 힘들고 슬픈 것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불행보다 어른들의 세계는 훨씬 더 불행했다. 아이고 야야,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노. 헛헛한 푸념을 늘어놓는 할머니가 어린애 옷을 뒤집어 쓰고도 10살인 척, 다 모르는 척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너무 일찍 철이 든 늙은애였다. 조숙하고 영악했다. 어딘가 잔망스러운 구석도 있었다. 한편으론 내가 말썽 부리지 않고 뭐든 잘하기만 하면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했다. 나는 내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다. 8살이면 그런 것들 아직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 말썽꾸러기로 개구쟁이로 동생이 조금 더 오래 남아주길 바랐다. 고민하던 나는 저금통을 품에 안고 집 앞 문구사로 달려갔다. 그린 문구 센터로. 아직도 생생하다. 집에서 나와 직진으로 뻗은 길을 곧장 내달리면 오래된 철길 건널목 하나가 나타났다. 건널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곳에 그린 문구 센터가 외딴 섬처럼 황황히 빛나고 있었다. 센터라는 이름이 머쓱할 정도로 겨우 5평 남짓한 작은 문구사였지만 내게는 황홀한 꿈의 장소였다. 학교 앞 오래된 문방구와는 달랐다. 온실처럼 사방이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세련된 문구사.
유리벽 너머로는 예쁘고 근사한 온갖 종류의 학용품과 장난감들이 오밀조밀 전시되어 있었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네모난 종합선물 상자 같달까. 하루에 꼭 한 번씩은 그린 문구센터를 찾아갔다. 아기자기한 문구들과 바비 인형을 오래도록 구경했지만 끝내는 겨우 100원짜리 지우개나 하나씩 사가는 게 전부였다. 100원짜리 단골이라도 매일 찾아오는 내가 귀여웠는지 주인 아줌마는 종종 달콤한 거 하나씩 손에 쥐어주곤 했다. 그린 문구센터에 들어간 나는 제일 저렴해 보이는 미니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줌마에게 미니카와 저금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니?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사려고요. 아줌마는 저금통 철 뚜껑을 뜯어내고 카운터 바닥에 돈을 쏟았다. 촤르르. 샛노란 동전들이 쏟아졌다. 10원짜리가 많네.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나도 아줌마의 손을 따라 동전을 셌다. 양만 많았지 눈짐작으로 세어보니 아무래도 불안했다. 동전을 모두 센 아줌마가 말했다. 얘, 이걸로는 턱도 없구나. 제일 싼 미니카도 못 사요? 이걸로는 안 돼. 미니카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렴.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근데 꼭 미니카를 사야 돼? 선물 주려고요. 누구한테? 제 동생이요. 아, 그 꼬맹이? 아줌마는 개구쟁이 녀석 잘 알지 하는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잘 봐. 동전이 전부 다 합쳐서 3,000원이 안 돼. 그렇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몇백 원쯤은 아줌마가 보태줄게. 미니카 말고 3,000원짜리 선물 하나 골라보려무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고심하며 선물을 고르는데 은색 철 필통이 눈에 띄었다. 매끄러운 은색 철 필통 표면에 작은 기차가 조르르 그려져 있었다. 사실은 전부터 내가 가지고 싶었던 필통이었다. 그 필통과 연필 한 자로 캐릭터 지우개를 골랐다. 딱 3,000원어치 선물이었다. 동생 생일이 크리스마스인가 봐? 네. 아니요. 내 동생 생일은 9월이었다.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필통 안에 연필과 지우개를 넣었다. 아줌마는 빨간 별 포장지로 필통을 포장하고 금색 리본까지 달아주었다. 너무 예뻐서 이걸 동생에게 몰래 전해줄 생각에 해실해실 웃음이 났다. 누가 볼세라 코트 안에 필통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을 때마다 품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동생은 일찍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왔고 소란스러운 밤이 흘렀다. 그래도 동생은 쿨쿨 잠을 잘 잤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소란이 잦아들고 새벽이 되었을 때 몰래 일어나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레 동생의 머리맡에 올려놓았다. 편지를 쓰면 내 글씨가 탄로날까봐 덩그러니 선물만 두었다. 훌러덩 배를 까고 자고 있는 동생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나도 목까지 이불을 끌어덮고선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처럼 반짝이는 선물을 바라보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고 잠이 들었다. 짤막하게 이어진 꿈속에선 동생이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머리맡에 있는 선물을 발견했다. 우와! 소리를 지르며 포장지를 뜯는 동생. 지켜보는 내 심장도 터질 것 같았다. 어? 이게 뭐야? 은색 필통을 발견한 동생의 얼굴이 구겨졌다. 좋겠다. 산타클로스가 선물 줬나 보네. 에이, 미니카가 아니잖아. 녀석은 씩씩거리더니 선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곤 울음을 터뜨렸다. 필통을 주워보니 모서리가 우그러져 있었다. 나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온 엄마에게 동생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산타클로스가 이상한 거 줬어! 엄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포장지가 반쯤 뜯긴 필통을 바라보았다. 우는 동생과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거의 울 듯한 얼굴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치미를 뚝 잡아댔다. 끝까지 모른 채 했다.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퐁퐁 솟아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엄마가 가만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잊지 못할 눈물의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이 글을 쓰다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크리스마스 없다는 거 언제 알았어?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받았던 선물 중에 뭐가 제일 기억나? 미니카. 태백에 살 때였나? 첫 미니카였어. 혹시 필통은 생각 안 나? 필통? 그런 게 있었나? 아, 생각난다. 철 필통이었지. 그거 진짜 싫었어. 그래.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선물 사실 내가 줬던 거란다. 찬바람을 헤치고 달려가서 저금통 다 깨고 잠도 뒤척이다가 너의 머리맡에 몰래 놓아두었단다. 그 해에는 내가 산타클로스였어. 그건 왜? 아니야. 나는 전부 말해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산타클로스는 있다. 살다 보면 지켜주고 싶은 거짓말 하나쯤은 있다.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착한 거짓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도 시치미를 뚝 잡아떼고 간절히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아이였다. 우리를 사랑한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무섭고 힘들고 슬픈 것들을 모르고 자랐다. 시간이 흘러 더럽고 무섭고 힘들고 슬픈 어른들의 세계를 알게 된 후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려 한다.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산타클로스가 된다. 산타클로스는 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는 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아크나의 오디오북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